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지 한 달여 만의 답방인데 정부는 셔틀 외교의 복원과 정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에선 인구 문제와 지방 활성화 등 양국 공통 의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다. 오늘은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양국 정상이 한 달 만에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정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짐으로써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는 건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서울 이외의 도시에 가는 건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인구 문제와 지방 활성화 등 양국 공통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과 협력 상대로 논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신임 일본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불참이야말로 삼권 분립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 부정으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5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규현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고 한 차례 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자원 화제 상황을 감안해 추석 연휴 뒤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희생양 삼아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 이후라도 증인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했지만 이 법안 처리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여야 쟁점 법안 처리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올렸고 우원식 의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주체를 의장으로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감법을 끝으로 4대 쟁점 법안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왔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비서관은 국회가 합의를 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고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도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총무비서관이 아닌데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무자인 총무비서관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보직 이동한 그 총무비서관을 부른다는 것은 김 비서관은 보직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합의를 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지만 여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측근의 국회 출석을 막으려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런 꼼수를 계속 쓴다면 또 다른 V제로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임 총무비서관은 성남FC 대표 출신이자 역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윤기천 2부속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남준 1부속실장은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게 됐는데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보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란 말이 나옵니다. 실세 3인방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야당 지적에 대통령실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개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의견서를 통해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에 나와라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십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뭐 명확하죠. 예.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겠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안 나올 거라는 건 아마 충분히 처음부터 알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5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안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보건대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한 번쯤 읽어봤다면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것도 안 읽어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헌법 법률에 따라서
나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성토대회를 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가 목표가 애초부터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정치 공세라는 표현이 조금 저한테는 과하게 들리긴 하지만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절제, 사법 자제라는 그 미덕을 쌓고 상권 분립의 관행을 좀 더 잘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정무적 미숙함, 좀 약간 모범적이지 못하다 이런 정도지 이게 뭐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제도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지 국민에게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대법원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임위원장에 앉혀서 질문을 받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면 민주당한테 좋을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사법 독립을 위해서 이런 것은 뭐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태도만 좀 거만하지 않게 좀 겸손한 태도로 이 얘기만 반복하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욱박지르는 모습, 오만한 모습만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법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을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권력의 독점적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까라고 저는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죠. 되치기보다는 되치기하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역풍이 갈 거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지난 대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권력의 독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아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는 어차피 사법부를 둘러싼 여론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당했다, 뭐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중단, 5개 재판 중단 자체가 문제다. 이거를 재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단해 놓은 상태고 그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추후에 지정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주장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본인들이 지금 그 아마 여론에 보다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론전을 전개하는 건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3심을 그 조금 서둘러서 왜냐하면 서둘러서 할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2심 결과를 바로잡고 그 유권자들한테 바른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3심을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부분은 헌법 제84조인데 그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전에서 여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결국 여론전에 여론조로 맞서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재판 소헌제 도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어서 뭐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다라는 분석인데 그 위헌 논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위헌 논란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헌적인 의견이고요. 일단은 4심제를 좀 또 너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의 지연이 또 많을 수가 있어서 이게 실효적이냐, 실용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조금은 좀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넓혀가거나 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을 좀 먼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이런 공세와 움직임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심제라는 게 민주주의에 정착된 과정을 한번 쭉 짚어보면요. 그건 뭐 사실은 그 지금 어느 특정 시점에 어느 정파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야당에서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저는 거의 확신해도 될 정도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혐의 이 부분에 관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걸 헌재에 가서 뒤집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의심 부분이 아마 거의 확신 단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여론에 저는 공감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소헌제 부분을 자꾸 여당에서 꺼내면 꺼낼수록 아마 결코 유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강행을 하면서도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원래 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추석 민심 역풍을 좀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어떤 가늠자가 되는 것은 지지도죠. 근데 그 지지도가 최근에 조금 출렁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심을 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렇게 민심이 출렁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으로는요, 여당과 집권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나 선거 결과뿐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림자 실세냐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국감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설령 교체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 사유가 있다고 쳐도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 담당을 정기국회 앞두고서 더군다나 국정감사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넉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따져보면 결국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총무비서관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부속실장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결국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숨겼다. 예. 이런 그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1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결국엔 좀 숨겨준 거다. 이런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도 전 너무 정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근대 국가는요. 그 자리 자체가 제도고 직위입니다. 그에 따른 직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에 따른 직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고 그 책임은 뒤에 오는 사람이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만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혹을 논란을 자꾸 불지피는 것은 결국 국감의 대상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김현지 자체였다.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의 그렇게 득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는 또 그렇게 증거 없이 입증할 만한 뭔가 의혹이 없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 그 시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은 공교롭긴 있는데,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 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실점 포인트는 될 것인데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에 대한 것 그리고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어떤 행정 수반으로서 그다음에 국방 외교 안보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감사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측근의 국회 출석을 막으려는 인사 이동이다라면서 맹폭을 퍼부었지만 여당은 국감 출석과 무관한 인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가 국정감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서열 1.5위다, V0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개 비서관을 위해서 그 대통령실의 인사를 다 휘저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김현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만사현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김현지 비서관의 저 권력이라는 것은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이 감싸기를 하고 있는 수준은 충분히 야권으로부터 V0, V2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면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출석을 하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겠다. 다만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 조건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현지 비서관도 누군가를 모시는 직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모시는 분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모든 것은 직위와 직무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감사권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김현지 의혹으로 감사를 하고 싶다면 일반 증인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채택해서 일반 의혹에 대한 특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고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오면서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오면서 2인 체제가 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실 이제 옛날 청와대가 대변인이 2명인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이상한 인사예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그 김현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1부속실장에 있는 사람이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근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변인을 2명을 만들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걸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본다면 예. 역시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세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뽑아내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그 상식에 어긋나다 하는 걸 저는 여기서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김행, 윤창중 대변인이 2인 체제였던 적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없었던 적은 아니고 분명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다르고 이례적이라는 데는 저희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처음부터 2인 체제인 거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뽑아내서 2인 체제를 억지로 만든 거하고 다르죠.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정보24 등 지금까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의 약 12.5%에 불과해 오늘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구체적인 복구 현황 짚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서비스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2.5% 수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2개 서비스가 더 복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의 통계분류 포털 등 통계정보 서비스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등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모바일 신분증 이용은 가능해졌지만 신규 발급은 아직 불가한 상태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과 우편 서비스,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이용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불로 손상을 입은 주요 정보 시스템 91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서비스에는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복구가 이루어져 서비스가 재개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부 합동민원센터 110 콜센터와 지역민원센터 120 콜센터, 민원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통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카카오톡이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탭 첫 화면을 원래대로 복원한다고 밝혔는데 개편 초반부터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개편 방향 자체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지난 24일 15년 만에 대대적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 거대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1년간 5천만 사용자를 위한 카카오톡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지만 사용자들 반응은 카카오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저장된 친구 목록을 탭 형태로 바꾼 부분이었습니다. 이름 순으로 친구가 정렬됐던 공간을 업데이트 순으로 바꾸면서 다른 SNS처럼 친구 사진이 한눈에 노출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한 이용자들은 불편하다, 원치 않는 직장 상사의 사진까지 봐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상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됐고 주가마저 연일 하락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6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탭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카오는 SNS와 같은 형태의 PD형 게시물은 별도 메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친구 탭 원복 업데이트는 4분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예정이죠. 그런데 당초 서울 신라 호텔을 통째로 빌려달라던 중국 측이 지난 주말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여 개의 객실과 예식 등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던 이용객들 또다시 혼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사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지난 19일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에이펙 기간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은 에이펙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신라 호텔이 11월 초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시 주석의 서울 방문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방한 때마다 시 주석은 숙소로 신라 호텔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중국 측이 갑자기 신라 호텔에 대관 취소를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중국 대사관이 신라 호텔에 에이펙 기간 중국 대표단 투숙과 전체 대관을 문의한 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신라 호텔은 내부 검토 뒤 당일 중국 측 요청 수용을 결정했고 같은 날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 통보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일 만에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가 시 주석의 동선 변경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울과 별도로 경주에도 중국 측 숙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서울 방문 계획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현지 시간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연설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는 곧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위협에 맞선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면서 서울 신라 호텔이 기존에 예정된 결혼식까지 일정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그 중국 측이 호텔 측에 전체 대관을 요청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라 호텔 역사상 최대의 노쇼 사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문제 자체도 되지 않겠죠. 단순한 어떤 계약의 문제일 것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중국 측에서의 요청에 따라 신라 호텔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10월 말 11월 초에 신라 호텔 예식과 100개가 넘는 그 객실이 전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난 주말 동안 다시 이것이 다 전체 일정이 취소되고 또 신라 호텔 측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려고 하면 다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한 상태라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려고 하는 추진인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외 어떤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 혼란을 겪은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뭐 예식과 100개가 넘는 객실 예약까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대관이 취소가 또다시 되면서 수백 명이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신라호텔과 중국 대사관 사이에 견적서를 오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이 이제 신라호텔 측에 대관 문의를 할 때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과 호텔 사이에 뭐 별도의 예약금이라든지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호텔 측에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호텔 측에서는 그 기간, 그러니까 11월 초에 예식이 예정되어 있던 이 예비부부 8쌍에게 예식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라호텔은 손해를 수억 원을 감수를 하면서 다른 날에 무료로 예식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 부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혼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관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신라호텔 측에서는 결혼식 취소를 통보했던 분들에게 원하면 다시 예식을 해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호텔 측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라 호텔이 그 고객 내지는 이용객을 우롱했다라고 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외교 문제 속에서 신라 호텔도 피해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8쌍의 어떤 신혼부부 나아가 한 100개가 넘는 이 투숙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자존심 이런 문제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체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호텔로서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할 때 해외 어떻게 보면 정상들도 많이 묵는 곳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행사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관에 따라서 하는 배상이나 보상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사과를 요청하거나 뭘 해야 하는데 결국 지금은 국가로서는 모르세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일단은 법원이 한 전 총리 재판 중계를 허용하기는 했는데 또 일부는 중계가 또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심리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3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열리는 첫 공판 기일을 중계한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중계할 수는 없고 뭐 군사 비밀이라든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중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팀도 관련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오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이제 군사 비밀을 다루는 곳이고 특히나 국가 안전보장과도 관련돼 있는 비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하고 중계가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뭐 관련된 법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혐의에 관련해서 이제 직접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이 첫 재판이기도 하고요. 아마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아마 변호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인 한덕수 전 총리는 직접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이 재판이 갈 길이 멀고 첫 재판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술을 하기보다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또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한덕수 총리 측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에요. 결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행위를 두고 본인이 겪은 얘기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썼던 그 법정에서 했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지금 계엄 선포문을 마치 폐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문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커버시트, 시행문이 이것을 이제 파기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행문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있다고 하면 그 시행문 또한 이 총무 비서관이 할 것이 아니고 결국 국방부에서 써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하느냐? 한마디로 작성권자가 아닌 사람이 왜 그것을 작성했느냐라고 질타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라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작성권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적인 취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건데 본인이 했던 얘기,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오늘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습니다. 12번째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겁니다.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걸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화면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는 출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첫 재판이기도 하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날 이제 보석 신문도 있었고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에만 출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출석을 한다면 또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불출석함으로써 입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만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무죄나 아니면 공소기각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부에 대한 존중,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 부분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감수하면서 나오지 않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일단 보석이 돼서 석방이 되면 사법 절차에 형실이 응하겠다, 그리고 건강도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선우가 바뀐 대답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사법 절차 또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출석을 했으면서 보석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서울공항 인근 강남과 송파, 성남 등을 포함해 전국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여의도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인데 이번 조치로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 주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군용기 이착륙 등의 이유로 비행 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그동안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이곳 성남공항 일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였습니다. 2013년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과 송파, 성남 용인 일대 약 328만 제곱미터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완화로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16층짜리 이 아파트는 기존보다 5층에서 많게는 21층까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 걸포지구 강화 고인돌공원 일대 68만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강화읍 2만 제곱미터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 공항 인근 아파트 가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으로 보내면 잘 돼요. 47평으로는 지금 한 2억대 올라갔어요.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2031년까지 서울의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우리금융그룹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펀드로 향후 5년 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를 포함해 기업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에 5년 동안 모두 8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종영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확대해 지속 성장을 이루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밖에서 가구를 만드는 국가에도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는 등 전방위 관세 폭탄을 투척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이번엔 문화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29일 SNS에 외국이 마치 어린이에게서 사탕을 빼앗듯 미국 영화 산업을 탈취했다며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5월에도 비슷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조치가 이루어지면 할리우드 자본으로 해외에서 촬영한 미국 영화도 100%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전 세계 영화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밖에서 가구를 생산하는 국가에도 상당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산업을 언급하며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정확한 관세율과 부과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 지역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절대 강세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첫날의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크루즈에서 내린 승객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속속 입국했는데요. 내년 6월 30일까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한국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로 중국인들의 발길이 확 줄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유커 특수를 기대하는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중국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상점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 결제와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설치했는데요. 10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에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단체 관광객의 발걸음이 지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니 9월도 끝이 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게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낮에는 따스한 볕과 함께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대구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6도, 대구 16.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5도, 창원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